자, 이제 요번 시간에는 단기 매매 증권 우리가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쵸? 이론 설명도 드리고 필수 분계도 하고 객관식도 설명드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했는데 단기 매매 증권을 바탕으로 우리 매도 가능 증권도 있다 그랬죠. 매도 가능 증권과 단기 매매 증권 차이를 얘기하라 그러면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으면 단기 매매 증권, 단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으면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뭐 그 정도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됐죠? 근데 이게 단기 매매 증권으로 취득해서 회계 처리하는 경우와 매도 가능 증권으로 취득해서 회계 처리하는 경우는 이게 달라요. 달라. 똑같은 상황이라도 같은 상황이라도 얘를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했을 때 매도 가능 증권 처리했을 때 회계 처리가 다르거든요. 그 차이를 여러분이 잘 비교해서 알아두셔야지 돼요. 문제도 똑같이 나와요. 똑같은 상황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했을 경우와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했을 때 뭐 단기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비교하는데 매도 가능 증권은 제가 뭐 따로 설명 안 드리고 같은 상황을 하나 여기다 그려드릴 거예요. 상황을 하나 그려드리고 상황을 보여드리고 상황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할 때랑 매도 가능 증권 회계 처리할 때 두 개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그걸로 익히시면 돼요. 여러분은 뭐 필기를 이제 한 바닥 할 건데 잘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다가는요, 또 하나의 상황 적어드릴 거고요.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같이 필기를 한번 하면서 해볼게요. 자, 일단 상황을 제가 먼저 적을게요. 모든 거래는 다 현금 거래로 할게요. 현금 거래. 그냥 간단하게 위해서 현금 거래를 하고 주식을 100을 취득했고요. 100원을 취득했고 수수료는 10원을 지급했다. 두 줄 정도. 공정가액은 이쪽을 단기 매매 증권,
쪽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상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상황은요. X1년 10월 1일에 주식을 취득했어요. 주식을 취득했고 단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으면 단기 매매 증권, 그렇죠?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으면 매도가능 증권을 회계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수수료 10을 지급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모든 거래는 다 현금 거래라고 하고 3개월 뒤에 기말이 됐죠. 평가를 해야겠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공정가액이 130원이래요. 이달 공정가치가 130원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안 팔고 쭉 있었어요. 또 1년이 지나니까 뭐예요? 기말에 또 평가해야겠죠. 기말에 평가해야 되는데 공정가치를 보니까 뚝 떨어져 가지고 60이 됐어요. 60. 60이 됐죠. 그 다음에 이때 팔았으면 좋았을 걸 했는데 못 팔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음에 또 한 해 지나고 한 해가 아니죠. 그 다음 한 10일쯤 지나니까 갑자기 이게 120으로 올랐네. 그래가지고 120에 처분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00에 사서 수수료 100원, 10원 주고 첫 해에는 130원 냈다가 값이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서 냈다 처분한 거예요. 상황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요건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지금 여태까지 한 거니까. 먼저 해볼까요? 단기 매매 증권부터 해볼까요? 단기 매매 증권 주식 취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단기 매매 증권은 단매증이라고 적을게요. 짧게 줄여가지고 적을게요. 기니까 단기 매매 증권 취득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얼마로 적어야 돼요? 100이에요, 110이에요? 100이죠. 얘는 수수료 비용은 따로 처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100원이 돼야 되고요. 한 번 더 옆에 적어도 되겠다. 단기 매매 증권 100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수수료 비용 해야겠죠?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 수수료는 그냥 따로 수수료 비용 10 이렇게 처리해야 돼요. 현금으로 나갔다고 할게요. 현금과 10 이렇게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말의 평가 한번 해볼까요? 기말 평가. 기말 평가. 단기 매매증권 장부가액 얼마예요? 100원이죠? 공정가액은 130이니까 30만큼 업해줘야겠죠. 30만큼 업해줘야 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10 적고, 그쵸? 대변에다가 뭐예요? 평가 있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줄여서 적을게요. 평익.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단평익 적을게요. 단평익 얼마예요? 30이죠? 얘는 영업 외 수익이에요.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장부가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0이 되는 거죠. 그랬다가 한 해 또 지나니까 기말이 됐어요. 평가해야 되는데 공정가액을 보니까 얼마예요? 60이죠. 그러면 평가 손실이 발생하죠. 얼마나 까줘야 돼요? 단기 매매증권을? 그쵸. 단기 매매증권 130이 돼 있잖아요, 지금. 130이 돼 있는데 60이 됐으니까 70이나 까줘야겠다. 그쵸? 70. 70만큼이나 장부가액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다가는 70만큼 평가에서 발생한 손실이다 해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죠. 평가 손실 70. 얘는 영업 외 비용이에요. 그러면 장부가액이 얼마가 돼요? 60이 되죠? 새로운 장부가액이 60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값이 올라가지고
냅다 처분하는 거죠. 처분해야 돼요. 그쵸? 처분하면 단기 매매 증권이 어디로? 대변으로 오고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60이죠? 60. 장부가액이 지금 130다가 70 깠잖아요. 그러니까 60이잖아요, 지금. 최근 평가한 가액으로 돼 있죠? 여러분 너무 적는 데만 집중하지 마세요. 이거 보세요, 앞에. 나중에 시간 드릴 테니까. 60이잖아요, 60. 그쵸? 그럼 얼마 가야 돼요? 60가액. 장부가액은 다 처분한 거니까. 그러면서 현금으로 처분했다 그러면 지금 112 처분 이익이 발생하죠.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에요. 처분 이익이나 발생. 영업 네. 됐죠? 요거는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매도 가능 증권을 볼게요.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이면요. 자, 일단 취득부터 해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보면 돼요. 자, 취득할 때 뭘 취득했어요? 매도 가능 증권 취득했죠? 자, 매가증이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매도 가능 증권 얼마예요? 100이에요, 110이에요? 얘는 110이에요, 110. 그러면 수수료는 취득가액이니까 엎어야 되죠? 엎어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만 제가 예외라 그랬어요. 매도 가능 증권은 예외가 아니에요. 얘는 일반적으로 하는 거나 똑같이 해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만 매여라 그랬어요, 제가. 처음부터 달라져요, 취득가액이. 취득가액이 바뀝니다. 그거 첫 번째 포인트예요.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이나 똑같은 주식을 취득했는데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하면 수수료는 취득가액이 엎으면 안 되고 매도 가능 증권이 되면 취득가액이 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인 경우에 취득가액 자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0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것부터 틀려요. 초장부터. 요거 문제 많이 나오겠죠? 자주 나와요. 요거부터 잡고 가야 돼요. 현금이죠? 매도 가능 단기 매매 증권만 예외예요. 단기 매매 증권만. 나머지 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오히려 이게 정상. 이게 원칙. 자, 그 다음에 공정가액이 보세요. 130이 됐어요. 그러면은 평가해야겠죠. 얘도 평가해 똑같아요. 평가해야겠죠. 평가할 때 장부가액은 얼마? 매도하는 증거 장부가액 110이고 공정가치는 130. 얼마만 올리면 돼요? 20만 평가 이익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20을 올려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20을 올려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 적는 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입니다. 이거 다 적어볼게요. 이거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인데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아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뭐라 그랬어요? 영업의 수익이죠. 매도 가능 증권은 영업의 수익이 아니에요. 또 기타 포괄 손익 주계액 자본이에요. 이름은 뎁다 손익계산서 항목처럼 생겼는데 자본 항목이에요. 무지하게 손익계산서 항목처럼 생겼죠?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니라 자본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니라 자본 항목이라는 거는요. 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마감 때 말씀드렸죠.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돼요? 수익 비용에서 이게 이익을 계산하고 나면 내년에 빵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랬죠? 그 해에 손익계산서로 흘러가면 끝나는 거예요. 없어져. 다 녹아서 없어져요. 재무상태표로 가면요. 자산부채 자본으로 가면 얘는 2월 된다 그랬어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손익계산서는 수익비용 계정은요. 손익계산서로 흘러가서 당기순이익을 녹여낸 다음에 자본으로 가서 내년에 0부터 시작해요. 그냥 손익계산서로 흘러가요. 근데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부채 자본은 어떻게 됐어요? 2월 됐죠?
내년에 다시 그걸 끌고 다닌다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은 손익계산서로 안 가면 유의하세요. 손익계산서로 안 가요. 손익계산서 어디 찾아봐도 이런 계정 없어요.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과 손실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계정이에요. 어쨌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얘는 똑같이 하되 계정 성격이 얘는 뭐다? 자본이다. 똑같이 하면 돼요. 평가이익 저기 단기 매매 증권 평가하듯이 얘도 똑같이 평가해서 적고 얘가 자본으로 간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속 해볼까요? 그 다음에 다음 해가 됐어요. 공정가액이 60이 됐어요. 공정가액이 60이 됐어요. 또 평가해야겠네. 그쵸? 얘도 평가해야겠죠? 매도 가능 증권이 지금 얼마예요? 130이죠? 맞죠? 130이면 60이 됐으면 얼마를 까줘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을 까줘야겠죠? 얼마를 까줘야 돼요? 70을 까줘야겠죠? 맞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야? 130인데 60 됐잖아. 까주고 뭐 해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계산해야겠죠? 평가 손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잠깐! 근데 잘 보세요. 요거 보세요. 앞에 보세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계산하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하려 했는데 보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놈이 있어요. 얘는 다음에도 끌고 올까요? 안 끌고 올까요? 얘는 끌려 다녀요. 쭉. 언제까지? 처분될 때까지 항상 끌고 다녀야 돼. 끌고 다녀야 돼. 2월 된다고요. 재무상태표 계정은 항상 2월 된다 그랬죠? 얘는 손익계산서 가서 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본이니까 계속 끌고 다녀야 돼요. 언제까지? 처분돼서 아예 장부에서 빠질 때까지 끌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일단 보세요. 끌고 다녀야 되는데 끌고 다닐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계산하려고 그랬는데 평가 이익이 있으면 일단 뭐부터 해줘야 되냐면 평가 이익이 있으면 얘부터 없애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모자라면 평가 손실 그때 나와야 돼요. 이건 조금 기술적인 건데 왜 그렇게 하냐면요. 평가 이익도 있고 평가 손실도 동시에 나오는 걸 싫어해서 얘 있으면 얘부터 우선 쓰고 우선 상계라 그래요. 우선 쓰고 우선 까고 그래도 모자라면 평가 손실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일단 봅시다. 그러면 평가 손실을 70 적으려고 봤더니 평가 이익이 20이나 있어.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 얘부터 다 없애줘야 된다는 거예요. 해볼까요? 한번 일단 그럼 어떻게 되냐? 매도 가능 권 평가 이익 요거 있죠. 요거부터 20을 없애버리고 그러고 나서도 지금 얼마가 모자라요? 50이 모자라잖아요. 그때 이제 평가 손실이 그때 나올 수 있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50이 이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얘도 성격이 뭐겠어요? 얘도 성격. 요게 중요한 거예요. 기타 포괄익 계획 자본입니다.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좀 끌고 다닌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 상태까지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매도가능 증권 평가 얘기는 없어진 상태죠.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 50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예요. 달려 있는 상태예요. 그랬다가 처분해 볼게요. 처분. 120에 처분했죠. 120에 처분했죠. 여기 중요하니까 요거 일단 보세요. 일단 나 시간 드릴게요. 요거 잘 보셔야 돼. 120에 처분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매도 가능 증권을 어떻게 한다? 얼마를 까야 돼요? 지금 60이 있잖아. 지금 그쵸? 130에 채식가스가 남아야 60이죠. 똑같이 60을 까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했을 때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쫓아다닌다 그랬죠. 언제까지? 처분될 때까지 쫓아다녀요. 처분될 때 같이 사라져 줘야 돼요. 처분할 때 같이 사라져 줘야 돼요. 얘 딸린 식구잖아. 매도 가능 증권의 딸린 식구는 같이 처분할 때 장부에서 없애줄 때 그때 같이 없애줘야 돼요. 지금 뭐가 남아 있어요? 평가 손실 50 남아 있잖아요. 얘가 지금 이때 없애줘 줘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얼마? 50. 요렇게 세트예요, 요게. 요렇게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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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같이 생각해야 돼요. 세트예요, 세트. 계속 볼게요. 그러고 나서 현금이 들어오나요? 현금이 얼마 들어와요? 120이 들어오죠? 그럼 이게 장부가액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 110이고 120이면 10이 어디 나와요? 이쪽에 나오죠? 이쪽에 모자라잖아요. 110이고 120이니까 10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주의할 거는 얘는 처분이익이죠. 처분이익은 영업 외 수익이에요. 얘는 손익계산서로 가요. 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다? 요거는 이게 뭐다? 장부가액이죠. 이게 처분가 이렇게 보면 돼. 자, 일단 분석을 해봅시다.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좀 집중하셔야 돼. 잘 보세요. 단기매매증권은 처분할 때 처분이익이 이렇게 나왔는데 매도 가능 증권은 처분에 똑같은 상황인데 처분할 때 처분이익이 얼마가 나왔어요? 10이 나왔죠. 처분이익이 10이 나왔단 말이야. 이 10이라는 숫자를 잘 주목해 보세요. 처분이익이 10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걸로 주식을 취득했죠. 얘가 어떻게 했다가 그 공정가액이 널뛰다가 결국 처분한 거잖아요. 자, 잘 들으세요. 주식을 얼마에 취득 샀어요? 처음에 일반적으로 자산이라고 하면 자산이라고 하면 얼마에 산 거예요? 110에 산 거죠. 수수료까지 110에 샀잖아요. 얼마에 팔았어요? 120 팔았죠. 얼마 남긴 거예요? 10만 원 남겨진 거잖아요. 예? 여러분, 처분이익은 얼마가 나와야 맞는 거예요? 10만 원이 더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이에 공정가치가 널뛴 거는 이거는 기분만 좋은 거지 기분 좋은 건데 내가 이익을 번 거예요, 안 번 거예요? 번 거 아니죠.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트를 샀어요, 집을 샀어요, 집을 이거 1억짜리 집을 샀다고 쳐요. 1억짜리 집을 예? 집을 1억짜리 샀는데 복비가 1,000만 원이야. 응? 복비가 1,000만 원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짜리 집을 산 거예요? 1억 1,000만 원짜리 집을 산 거잖아요. 샀죠? 근데 그 해 시가가 예? 1억 3천 됐어. 1억 3천. 와, 기분 좋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3천? 2천만큼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1억 1천에 샀는데 1억 3천 됐으니까 2천만 원만큼 기분 좋죠. 기분 좋은 거 흥청망청 쓸 수 있어요? 쓰면 돼야 안 돼요. 기분만 좋은 거지 그거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회사에서는요. 나눠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익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죠. 좀 애매한 이익이죠. 애매한 이익 어디다 넣는다 그랬어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넣는다 그랬죠. 자본에서 주주와의 거래와 뭐예요? 손익거래, 자본거래와 손익거래가 있는데 자본거래는 위에 세 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손익거래는 뭐가 있었어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과 이익잉여금이 있다 그랬어요. 손익거래에서 이익잉여금은 손익계산서를 타고 들어온 애들이에요. 손익계산서를 타고 정상적으로 흘러 들어온 애들. 우리 월급 생활자의 월급 같은 거라 그랬죠. 근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뭐라 그랬어요? 이익은 이익인데 좀 쓰기 애매한 이익이라 그랬죠. 이거 나눠가지면 안 되는 이익이라 그랬잖아요. 이익은 이익이야. 이익은 이익인데 쓰기 애매한 이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걔를 얻다가 둘 데가 없으니까 자본에 짱박아 놓는 거예요. 일단 걔는 손익계산서를 거쳐서 온다 안 온다? 손익계산서를 안 거쳐서 와요. 근데 지금 딱 이런 경우예요. 잘 보세요. 1억 1,000만 원의 집을 샀죠. 1억 3천 됐죠. 2천만 원 기분 좋잖아요. 이거 이익은 이익이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거 얻다가 이거를 손익계산서에 보내자니 이익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자본에 일단 짱박아 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처분될 때까지. 네? 처분될 때까지.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자, 요거 보세요. 120만큼 기분 좋았죠. 20만큼 기분 좋았다고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해 됐더니 이게 집값이 대폭락을 해가지고 60이 됐네. 기분이 엄청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잖아. 근데 기분이 안 좋아도 이거는 내가 실제로 손해 본 거예요. 마음만 상한 거예요. 그냥 마음만 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실제로 다음에 10일 만에 가격이 반등돼 가지고 1억 2천에 팔았어. 실제로 팔았어. 실제로 팔았어. 이건 그렇죠? 팔았으면은 여러분은 완전히 회복한 거네. 그렇죠? 1억 1천만 원에 사가지고 1억 2천에 팔았으니까 결국 나는 중간에 마음이 좋았다가 상했다가 했지만 막 이게 막 마음이 막 아팠다가 좋았다가 했지만 결국은 얼마 이익 본 거예요. 1천만 원의 이익을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단기 매매 증권의 회계 처리와 이거 매도 가는 증권 회계 처리, 매도가 뭐가 더 정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에 부합해요? 매도 가는 증권이 더 상식에 부합하잖아. 이게 회계 처리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 거는 좀 빼고 그건 이게 분계의 문제인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쨌든 결과가 얘 얼마 나왔어요? 얘는 처분 이익이 얼마 나왔어요? 손익계산서 흘러가는 거 1,000만 원 딱 10만 원 딱 나왔잖아요. 맞죠? 이 상황에서 쭉 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처분 이익이 얼마나 나왔어요? 10만 원이 나왔죠.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보세요. 처분 이익이 얼마라는 거예요, 지금? 6천만 원 벌었다고 60만 원 벌었다고 지금 나온 거잖아요, 지금 이거. 그럼 이게 완전히 틀렸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은 샀다가 바로 파니까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는데 굳이 비교하자면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 나름대로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지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손익을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게 이게 맞는 건데 비교하면은 굳이 이렇게 긴 시간을 놓고 비교하면 긴 시간 동안에는 뭐가 맞아요? 이게 맞는 거지. 이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거 그 결론을 내드릴게요. 보세요. 잘 보세요. 만약에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똑같이 주고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할 경우, 즉 단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을 경우 2003년 1월 10일에 처분 손익과 매도 가능 증권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을 경우 2003년 1월 10일에 처분 손익을 각각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요. 바로. 그러면 여러분은 분계도 이제 연습을 하겠지만 일단 결론부터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잘 보세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할 경우 처분 손익. 일단 제가 처분 손익 구할 때는 처분 가액과 뭘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장부 가액을 비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했을 때 처분 가액은 둘 다 같죠? 얼마예요? 120이죠.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 가액은 얼마일까요?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 가액은 얼마예요? 처분 시에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 가액은 그쵸. 보나마나 60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분계의 흐름을 이해하셨으면. 장부 가액이 계속 바뀌면서 왔잖아. 처음에 100만 원이었지만 공정가액으로 첫 해 평가했을 때 130이 됐죠. 그쵸. 그 다음에 또 평가해가지고 70만 원 값이 60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 시 장부가액은 가장 최근에 평가한 평가가액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 시 장부가액은 가장 최근에 평가한 평가가액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그 주식해서 우리 100만 원에 사서 80만 원에 판 거 있었죠? 아까 문제에서 12번 문제인가? 100만 원에 사서 80만 원에 팔았잖아. 근데 중간에 90만 원으로 평가했었죠? 기억나세요? 100만 원에 사서 80만 원에 팔아도 중간에 90만 원으로 평가했잖아. 그러면 80만 원에 팔 때는 처분가액은 80만 원인데 장부가액은 최초에 산 100만 원이에요. 중간에 평가한 90만 원이에요. 9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그 문제예요. 단기 매매 증권은요. 무조건 처분 손익을 구하라 그러면 처분가액은 그냥 보여. 그러면 장부가액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이 공정가치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비교한다? 얘랑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60만 원짜리를 120에 처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60만 원만큼 처분 이익이 생기는 거죠.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반면에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은요. 여러분 아까 제가 집을 살 때 뭐예요? 수수료 포함해가지고 1억 110만 원에 샀어. 근데 얼마에 팔았어요? 120만 원에 팔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값이 널뛰던 말던 최초에 취득한 가액과 마지막에 처분한 가액이랑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최초에 취득한 가액이 얼마예요? 최초에 나는 110에 취득했죠. 수수료 포함해서 110. 이렇게 취득했잖아요. 그렇죠? 얘랑 뭐랑 비교한다? 얘랑 비교해야 되는 거 이렇게. 네? 여러분이 집을 살 때 생각해 보세요. 집 살 때 중간에 아무리 얘가 변동해도 얘는 나는 기분만 살짝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지 실제로 내가 번 거 잃은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은 어떻게 한다? 자산의 일반 원칙대로 최초에 취득한 거랑 처분한 거랑 비교를 처분가액이랑 꼭 비교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은 지금 답답한 게 이걸 거예요. 이게 무슨 분계가 이거냐, 그렇죠? 분계 자 설명해 드릴게요. 요게 지금 어떻게 생긴 건지를 이제 그게 좀 그러니까 큰 흐름을 이해됐죠? 그러니까 큰 흐름 먼저 이해되고 나서 이걸 이제 설명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 분기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어렵다 이러면 이게 안 되고 간단한 거예요. 최초의 취득가액이랑 처분가액이랑 비교하는 거고 매도가능 증권은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은 가장 최근에 공정가치 평가한 가액과 처분가액이랑 비교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매도가능 증권 중간에 아무것도 안 하면 좋은데 기분 좋았다 나빴다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적어줘야 돼. 그 기분 좋은 거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은 손익계산서로 절대로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로 가버리면 얘가 흘러서 어디로 간다? 이익용으로 가가지고 써버릴 수 있는 금액을 구성한다니까. 그러니까 짱 박아둘 데가 없으니까 자본 계정에 짱 박아두고 자본에 갔으니까 얘는 쫓아다녀야 된다는 거. 쫓아다녀야 된다.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잘 보세요. 요걸 보세요. 이렇게 돼서 부분재무상태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부분재무상태표. 처음에 매도 가능 증권 샀으면 얘는 자산이죠. 매도 가능 증권은 자산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 110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평가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평가했을 때 부분재무상태표를 다시 그려볼까요? 평가했을 때 부분재무상태표를 그리면요. 매도 가능 증권 얼마가 됐어요? 100에서 20 늘려서 130이 됐죠? 그렇죠? 130이 됐는데 문제는 부분재무상태표니까 자산, 부채, 자본 여기가 자본이라고 쳐요. 자본이면 모두 지금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게 지금 여기 있죠. 이게 얘는 자본이라니까. 그러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20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20이 이렇게 적혀졌죠. 그러면 여기 그때면 안 되겠네. 얘가 지금 110에서 20만큼 이렇게 올랐죠. 20만큼 이렇게 오른 거 보이세요? 이쪽도 대변도 얼마 올랐어요. 20만큼 이렇게 늘었잖아. 원래 110이었죠. 얘를 20 키우니까 얘도 20이 커졌어 동시에. 그럼 결국은 얼마예요? 결국은 110이 똑같은 거죠. 아니 110이었는데 20 키우고 20 키웠는데 이거 퉁퉁 다시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110이 남아 있는 거잖아. 110이 있었죠. 여기가 20이 늘었어. 차변이. 대변도 20이 늘었어요. 그럼 결국은 동시에 20이 늘었으니까 얘는 결국은 세트로 움직이는 놈이니까 세트예요. 세트. 얘 새끼야. 그러면 이 얘네들은 결국 110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든 유지가 돼요. 자본에 있으니까. 쫓아다닌다니까. 2월 된다니까. 2월. 진짜 그런지 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거 분개했잖아요. 이거 부분재무상태표를 그려볼까요? 매도 가능 증권이 70이 다운됐죠? 130에서 70 다운돼서 매도 가능 증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얼마가 됐어요? 60이 됐죠?
맞잖아요. 60이 됐는데 그 다음에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은 20이 있었는데 얘가 이미 깎고 평가이익은 깎고 그쵸? 평가이익은 깎고 평가 손실이 50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얘는 얘도 타포가손이 누계액이니까 여기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50 이렇게 적어주는데 차변에 있잖아요. 차변에 있으면 이쪽으로 얘가 항상 요 강을 넘어다닐 때마다 부호가 바뀌어요. 요거 넘어다닐 때마다 부호가 바뀌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본은 여기 있으니까 조금 이상해도 일단 보세요. 그러면 다시 얘가 넘어가면은 얼마예요 결국? 110이잖아. 무슨 짓을 해도 110이 유지가 돼요. 응? 110이 유지가 된다고. 뭐 110이 뭔데? 네가 말하는 110이 뭐야? 그럼 이게 뭐야 이거? 취득가액이라고요. 응? 취득가액이 유지가 돼요. 얘를 자본에다 적어놓으면 같이 세트로 움직인다니까. 손익계산서를 안 가고 자본에다가 짱 박아 놓으면 같이 세트로 늘고 줄고 해가지고 결국은 무슨 짓을 해도 1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했잖아 지금. 얘를 지금 처분했죠. 얘랑 빼내야 되잖아. 그러면은 차변에 있는 매도가는 증권은 대변으로 가고 차변에 있는 매도가는 증권 평가손실도 대변으로 오면서 즉 다시 말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면요. 매가증 60과 매도가는 증권 손 50이요. 요거를 동시에 이렇게 제거 아주 어려운 말로 제거라 그러거든요. 빼내야 돼요. 빼내야 돼. 빼내야 되면 차변에 있는 거 대변으로. 얘도 차별이죠? 대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얘는 세트니까. 항상 같이 놀다가 마지막에 같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뭐예요? 110을 유지한다니까. 여러분 지금 요 예에서 그렇지만 어떤 예를 만들어도 자본에서 끌고 다니면요. 이게 110이 그냥 계속 유지가 돼요. 늘리고 줄리고 아무리 해도. 이건 해보시면 돼요. 다른 숫자를 넣어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해보시고 다른 숫자를 넣어서 해봐도 똑같아요. 매도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 있어도 이익이 있을 때는 처분했을 때는 이익은 여기 나오겠죠. 그렇죠?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에 너무 휩싸여가지고 이게 어렵다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일단 첫 번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분 손익. 처분됐을 때 처분 손익이 취득 원가랑 비교될 수 처분가랑 취득 원가랑 비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본에다 짱 박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자, 문제. 이렇게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은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랑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 처분 손익은 각각 얼마인가? 자, 첫 번째 얼마예요? 단기 매매 증권은 처분 이익 60이네. 그쵸? 매도 가는 증권은 처분 이익 10만 원이네. 그쵸?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유형은요. X1년도에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금액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X1년도 말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물어보면 X2년 만 손익계산서 단기 매매증권은 30만 원의 이익, 30만 원의 이익. 왜? 영업에 쓰이니까 30만 원 이익이 인식되고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하면 없어요. 제로라고요. 영향 없음이 답이에요. 영향 없음. 손익계산서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왜? 자본이니까. 이거 지금 자산과 자본이에요. 자산 증가, 자본 증가입니다. 계정 과목 이름은 매우 손익계산서스럽게 생겼지만 주의하세요. 얘는 자본 계정이에요. X2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기 손익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의하세요.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 매도가는 증권 평가손실은 자본 계정이니까 손익 계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영향 없음이에요. 얘는요. 손익계산서 영향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 있어요? 10만 원 이익이에요. 매도가는 증권 처분 이익은 이거는 실현된 거예요. 실제로 판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손익계산서 가는 거 맞아요. 처분 이익, 처분 손실은 손익계산서 가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두 번째 나오는 패턴.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수수료 비용 있죠? 요 수수료 비용 때문에 취득가액이 좀 달라지는 거. 요거 가지고 문제 내는 거. 되시겠어요?
조금 어렵죠? 어려운데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바탕으로 이거를 적어놓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는데 요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과 매도가는 증권 평가 손실은요. 이게 끌고 다니니까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오는 게 싫어. 그래가지고 먼저 없애는 거야. 있으면 상대부터 없애고 그래도 모자라면 하는 거예요. 그것만 조금 그냥 분개의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매도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 이렇게 있는데 평가 손실을 여기다 그냥 덮어버리면 밑에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냥 매도가는 증권 평가 이익 20 있고 매도가는 증권 평가 손실 70 있고 동시에 나와버리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몰기 위해서 먼저 없애는 거예요. 먼저. 그거는 조금 그냥 분계 스킬이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적으세요. 네. 자, 우리 그 큰 책 있죠? 큰 책에 42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주교재 42페이지.
42페이지 보시면 거기 자본의 분류 있죠. 거기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까지 한 세트고 그쵸? 한 묶음이고 그 밑에 두 개 기타 포괄손이 누가 할까 이익잉여금 이렇게 묶으라 그랬죠. 묶여져 있죠. 그리고 기타 포괄손이 누구에게 뭐가 밑줄이 쳐져 있어요? 매도 가는 증권 평가손익에 밑줄 쳐져 있죠. 매도 가는 증권 평가손익은 평가이익, 평가손실을 말하는 거예요. 얘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계정이다. 아주 유치한 문제로 아까 우리 다음 중 계정 성격이 다른 것은 해가지고 있었죠. 뭐 수익 배정 해놓고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 뭐 평가손실 나오게는 자본 계정이다 라는 거 골라내실 수 있으면 돼요. 자본 계정. 거기 보시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평가손익의 누계액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거 말 이해되세요? 평가손익의 누계액이다. 지금 우리 평가만 했잖아. 평가했는데 이거 당기순이익에 넣으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안 되겠죠. 당기순이익에 넣으면 얘가 손익계산서에 가서 당기순이익을 막 들었다 놨다 막 할 거잖아. 이거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는 증권 같은 경우에는 단기 손익을 거치지 않고 일단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넣어둔다. 그리고 언제 제거된다? 처분될 때. 처분될 때까지 쫓아다니니까 효과는 뭐다? 최초 취득가액이 걔는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최초 취득가액. 그래서 매도 가는 증권의 처분 이익을 처분 손익을 구하라 하면은 방북가액은 그냥 분계 안 해봐도 최초 취득가액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안 해봐도. 물론 분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분계도 문제 나오는 추세예요. 요즘에. 처음에 안 나왔다가 요즘에 다 내고 있어요. 분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왔어요. 기출. 그래서 우리 객관식 문제 풀어볼까요? 일단 객관식 문제 하기 전에 요거 확인하고 갑시다. 우리 부교재 있죠? 부교재에 매도 가능 증권은 그럼 어디에 나올까요? 힌트. 장기 투자 목적이에요. 어디나 유동 비유동. 비유동에 가 있겠죠. 매도 가능 증권은 비유동에 가 있어요. 그럼 비유동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죠. 투자 자산에 가 있어요. 네?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 투자 자산에서 다뤄요. 39페이지예요. 3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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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투자 자산, 비유동 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투자 자산에 장기 금융 상품은 우리가 했고, 그렇죠? 그 밑에 매도 가능 증권 있죠? 한번 보이세요? 03번 매도 가능 증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매도 가능 증권이란 유가증권 중에서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 또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게 원래 정확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놈은 다 매도 가능 증권인데 그냥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요. 이 정의도 알아둬야 되지만 시험 목적으로 그냥 장기 투자 목적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냥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의 최초 측정 어려운 말이 나왔네. 그냥 취득가액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빼버려야겠다. 최초 측정이라는 말은 취득가액 처음에 얼마로 할래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차이점이 뭐예요?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원가는 거기 밑에 박스에 음영되어 있는 거 있죠. 매입가액은 매입가액에다가 뭘 더한다? 거래원가 그쵸? 수수료 있죠? 이런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한다 안 더한다? 더한다. 다 더해줘야 된다. 일반 원칙대로. 단기 매매 증권이 이상한 거예요. 거기 밑에 사례 보시면요. 매도 가능 증권을 49,000원에 취득하였다. 취득 시 거래 비용 1,000원을 포함하여 현금 지출하였다. 그러면은 얼마에 산 거예요? 5만 원에 산 거죠. 매도 가능 증권 5만 원, 취득가액이 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 있죠. 평가. 매도 가능 증권의 후속 측정 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은 원칙적으로 기말에 공정가액을 적용해서 평가 손익을 인식한다. 마찬가지로 공정가액법이에요. 공정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계정 과목의 성격이 얘는 자본으로 간다. 그것만 차이가 자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또는 평가 손실 과목으로 해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 항목으로 분류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장 보시면요. 사례가 있죠. 2001년에 100원에 취득한 매도 가능 증권의 2001년 말 공정 가치는 150원이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을 얼마 올려줘야 돼요? 50원 올려주고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 적으면 되겠죠? 다만 요 성격이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영업의 수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거예요. 자본 계정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네. 그렇죠? 2001년에 100원에 취득한 매도가능 증권의 2001년만 공정가치는 80원이다. 그럼 매도가능 증권을 20원 까주고 그렇죠?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원 해주시면 돼요. 똑같은데 얘 성격이 어디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수 분계 연습이 있었나? 잠깐만요. 뭐 따로 중요한 건 없네요. 110페이지 있긴 한데 요거는 우리 투자자산 할 때 마무리하고요. 갈까요? 저기 그 객관식 문제 풀어봅시다. 남은 시간 다시 우리 큰 교재 주교재로 오셔가지고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다시 주교재로 오셔가지고요. 어딜 보시냐면요. 331페이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31페이지 331페이지 5번 볼게요. 5번. 다음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유가증권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으로 구분된다. 맞죠? 2번 주식은 지분증권으로 구분되고 국채, 공채, 사채는 채무증권으로 구분된다. 맞죠? 2번 지분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안 되죠? 주식은 만기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X 틀렸습니다. 4번 채무증권은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매도가능 증권, 단기매매 증권은 다 지분증권, 채무증권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설명을 지분증권으로 해서 그렇지 채무증권도 단기매매 증권과 매도가능 증권 될 수 있다. 요거 주의하세요. 우리가 설명을 주로 주식으로 해서 그렇지 사채도 단기매매 증권 또는 매도가능 증권 다 될 수 있습니다. 6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 3일이 취득한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보니까 두 개가 있네요. 그렇죠? 7월 26일도 취득했고 7월 28일에도 취득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7월 26일에는 무슨 목적으로 취득했대요?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했죠? 얘는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이 되니까 묻는 바에는 해당되지 않죠. 매도하는 증권 취득 원가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28일은 장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라고 돼 있죠. 얘는 매도하는 증권이네. 그쵸? 그럼 얘의 취득 원가 한번 살펴보면 되겠는데 주 상해에 주식 500주를 주당 6,000원에 매입했대요. 그쵸? 그리고 취득 수수료 10,000원과 취득 부대 비용 20,000원이 또 들었대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엎어야 되죠? 엎어야 돼요. 그러면은 구할 수 있겠죠? 303만 원이 되겠네. 그쵸? 6,000원에 500주니까 300만 원이고 추가로 3만 원 또 줬잖아요. 요거는 주식 취득가액에 엎어야 되는 거예요. 26일은요? 26일은 단기 매매 증권인데 주당 5,000원의 주식 500주를 액면 금액 주당 5,000원 주식 500주를 6,200원에 매입했대요. 그럼 얼마에 취득한 거야? 6,200원이죠, 주당. 액면 가액은 필요 없는 정보라고 그랬죠? 그렇죠. 6,200 곱하기 500주하고 취득 수수료는 무시하면 되겠죠? 취득 수수료는 단기 매매 증권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말로 해도 하실 수 있겠죠? 괜찮겠죠? 네. 자, 7번 볼까요? 7번. 주 3일은 2021년 10월 1일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 더 전에 주식 100주를 1,000원에 취득하였다. 일단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 취득했으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요? 매도 가는 증권 회계 처리해야 되죠. 주 더 전에 주식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21년 12월 30일 결산일에 공정가치는 주당 1,300원이다. 공정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분계? 너무 싱겁네. 일단 얼마 100주를 1,000원에 취득했으니까 얘는 10만 원인가요? 차변의 취득 시 분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변의 매도하는 증권 10만 원, 대변에 현금든지 뭐 하여튼 뭐 현금 1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랬다가 12월 31일 분기에 묻는 거잖아요. 근데 공정 가치가 주당 1,000원에서 1,300원 됐으니까 3만 원만큼 올려줘야겠죠? 그럼 어떤 분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3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 3만 원. 요거는 두 번째 분기고 요거 평가하는 분기 그렇죠? 매도 가는 증권 올려주고 평가이익 잡아주고. 다만 여기서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계정이다. 묻진 않았지만 그렇죠? 싱거운 문제였어요. 그렇죠? 자, 8번 볼까요? 8번 주 3일은 2020년 초에 A사 주식 100주를 주당 2만 원에 취득했대요. 2020년 12월 31일 기말이죠. A사 주식의 시장 가치가 공정가액 말하는 거예요. 시가가 주당 2만 2천 원이 됐어요. 2만 원을 샀는데 2만 2천 원이래. 그리고 2021년 1년이 더 갔네요. 1년 더 간 거예요. 그렇죠? 1년 후에 A사 주식의 시장 가치가 이번에는 18,000원이래요. 그렇죠? 주 3일에 A사 주식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 경우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 경우에 각각 21년이 언제예요? 두 번째죠? 두 번째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문제는 처분 손익을 물어보지 않고 둘째를 물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똑같아요. 지금 취득하고 첫 번째 평가, 두 번째 평가. 네? 또 풀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 빨리 볼까요? 일단 요거는 쉬우니까 말로 하죠. 일단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 평가했다. 그러면은 얘는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나올까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는요. 해볼까요? 이거 해볼게요. 네. 시초에 취득. 2020년 초, 20년 초에 100주 2만 원. 그러면은 년 1월 1일이죠. 1월 1일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취득했으면 단기 매매 증권 맞죠? 100주 2만 원이면 200만 원인가요? 200만 원. 그럼 네. 200 이렇게 되는 거고요. 12월 31일 20년 12월 31일이죠. 그때 평가하면 주당 가치가
주당 22,000원이니까 한 주에 2,000원씩 100주니까 20만 원인가요? 20만 원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나오겠죠. 얘는 영업 외 수익이고요. 문제는 21년 물어봤죠. 21년 12월 31일 주당 22,000원이었고요. 18,000원이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얼마 그랬어요? 22,000원이죠. 22,000원 주당. 그러면은 장부가가 지금 주당 18,000원이니까 한 주에 4,000원씩. 한 주에 4,000원씩 지금 손실 났죠. 한 주에 4,000원씩 단기 매매 증권을 줄여줘야 돼요. 4,000원씩 몇 주 가지고 있어요? 100주 가지고 있으니까 40만 원을 줄여주고 하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40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지금 장부가액은 22,000원, 주당 22,000원이 돼 있을 거고 평가가액은 18,000원이니까 얘랑 비교해 주네. 그래서 영업 외 비용이 되는 거예요. 40만 원.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단기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요 분기에서 PL 계정, 그러니까 손익 계정이 뭐 나오는지 봐야 돼요. 손실 40만 원이죠. 반면에 이걸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하면 게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하면 최초에 취득할 때는 매도 가능 증권 200만 원 취득이 되는데 200 최초에 취득할 때는 2만 원이었다가 2만 2천 원이 되면 20만 원만큼 올려줘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20만 원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나오는 게 이 매평익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근데 얘가 시가포가손이 계획이다라는 거죠.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그랬다가 이때 요 분기하는 거. 자, 22,000원이었다가 18,000원 됐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을 얼마 까줘야 돼요? 얼마를 까줘야 돼요? 40만 원을 까줘야겠죠. 똑같이 40만 원 까줘야 되는데 매평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계산하려고 보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있어요. 20만 원. 얘부터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분계를 굳이 하면 매평이익이 22 먼저 다 까이고 0이 될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게 20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실 20 이렇게 해주고요. 얘는 다 손익 계획이다. 분계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분계를 안 해도 평가할 때는 평가 손익이 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영향 없음이에요. 얘는 여기 손익계산서 계정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여기 그쵸? 다 자산부채 자본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 풀 때는 다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익은 배동하는 증권인 경우는 영향 없음이 답인데 분계도 이렇게 할 줄도 아셔야지 돼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매도가는 증권은 이 180에 매평손 20이 딸려 있는 상태로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매도 가능 증권 180에 이 상태 끝난 다음에는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 있죠. 20이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다시 가면 결국은 200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조금 분계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분계보다 좀 본질을 보셔야 돼요. 본질을 그냥 유지된다. 취득가액 유지된다. 그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그 분계하는 것도 여러분 꼭 연습을 숫자도 여러분 넣고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조금씩 바꿔가지고 됐죠?
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은 수업이 없어요. 그렇죠? 자,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